80페이지 무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이라고 불렸다. 되게 어렵게 왕의 자리에 올랐던 입지전적인 인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2번 봐주세요. 관륵의 밑줄 보세요. 관륵을 일본에 보내 천문지리 역법, 불교를 전달. 미륵사 밑줄, 왕흥사 밑줄. 미륵사, 왕흥사를 건립을 완성한 거죠. 이거 낙성식이라고 불러요. 네. 낙성식을 했다, 낙성을 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건물이 완성됐다는 뜻을 갖다가 한자로 낙성 이렇게 해요. 낙성식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행사를 치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익산에다가 왕흥사를 낙성했다. 익산으로 천도를 계획하여 왕궁유적을 건설했다. 천도 계획의 밑줄거죠. 천도를 완성한 건 못했지만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는 천도를 계획해서 왕유적을 건설하였다고 봅니다. 천도 계획. 그래서 지금 현재 공주, 부여, 익산 세 개를 블록을 묶죠. 오늘날의 충청남도 지역과 전라북도 지역을 이렇게 묶죠. 이렇게. 백제 역사 유적지구라고 그러죠.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제 문화유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제 문화를 보려면 어떻게 공주, 부여, 익산을 가면 되겠죠? 순차적으로. 그죠? 글쎄 여러분들 말을 해도 갈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의장 가겠습니다. 나라를 망한 왕이 되게 많죠. 보겠습니다. 642년 왕이 직접 군사를 건설하고 신라를 공격, 40여 성을 항복시켰고 같은 해 8월 장군 윤충 밑줄, 백제 제일 유명한 장군 이름이었죠. 대야성, 합천에 있는 대야성을 공격, 함락시켰고 김춘추의 사이였던 김품석의 가족 부인과 함께, 부인은 결국 김춘추의 딸이 됐겠죠.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대야성이 함락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표 인물 김품석이라는 인물이 되게 문제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품석이 성주인데 되게 품행이 방정하지 못했다. 특히 여성 문제가 되게 심했다. 요즘에 우리 여성들 문제가 되게 이슈화되어 있죠. 남성들의 문제점이 생각의 문제가 여성들을 되게 힘들게 만드는 문제들인데, 김품석은 성주로서 희하의 장군들이 있는데 장군들의 부인들 갖다가 겁탈한 애예요. 이건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일들이 있죠. 그죠? 아무리 상관이지만 자기 부인을 겁탈하는 성주라고 모실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기 가족을 누가 건든다면 그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때 마침 백제에서 이 문제를 알고 살짝 건드리는 거예요. 그 희야 장수들에게 내가 몇 월 며칠 날 공격할 테니 여기 문을 좀 열어달라. 성문을 열어달라. 그게 끝나는 거예요. 성문이 열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공격 다 준비하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김품석과 김품석의 부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대야성이 함락됐어요. 그리고 대구와 경주를 거쳐가는데 이틀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실을 무너뜨리는데 2, 3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국경선이 무너진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신라는 초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걸 겨우겨우 넘기고 난 다음에 이제 품석의 장인이자 품석의 부인의 아버지였던 김춘추 입장에서는 이제 복수의 칼을 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딸과 사이를 죽인 백제라는 나라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 출발점에 서는 거야. 내 개인적인 감정에서 출발해서 삼국 통일의 원대한 꿈까지, 삼한을 통일하는 꿈까지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고구려와 함께 당항성을 공격, 나대 동맹을 이협. 근데 아깝게 당항성을 점령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공격했다는 기록은 남아있는데 점령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저거는 뭐야? 시험에 자주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나온다. 고구려와 함께 의자왕은 당항성을 공격하여 나대 동맹을 위협하고 점령하였다. 이 질문은 틀린 점이거든요. 점령하였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번. 개백이 항산발 전투에서 패배 이후에 나당 연합군의 멸망 이후 당으로 끌려가 사망하였습니다. 개백이라는 사람, 항산벌이라는 것, 김유시라는 사람, 당나라의 소정반과 이렇게 다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 봐요. 김유신이 자기 나라 신라를 구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고구려의 SOS를 청했다가 SOS를 연개소문이 거부하죠. 결국은 당나라를 쫓아가죠. 그죠? 당나라를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당에게 신라가 줄 수 있는 게 뭐냐고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제시를 해주죠. 자, 봐. 당나라, 신라. 현재 백제 신라는 완전 등재해 있잖아요. 연수지간이 됐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연수지간이 됐죠? 관산성에서 누구의 목이 날아갈 때? 성왕의 목이 날아갈 때부터 연수가 됐잖아. 생각해봐. 사이가 장인들은 목을 친 거잖아. 그지? 그때 진흥왕은 20대 초반에 혈기왕성한 나이. 성왕은 50대야. 지금이 50대하고 그때 50대는 완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지금 100세 시대니까 50대는 되게 젊은이야. 그렇지 않아? 여러분 부모님이 아마 한 50대 중후반쯤 됐을 건데요. 늙어 보지는 않죠, 여러분 부모님이. 어쩔 때면 자기가 더 힘이 더 좋죠, 여러분들보다. 그렇지 않나? 그럴 거예요. 봐요. 신라와 당나라가 연개소문이 거부하자. 신라가 당나라를 찾아간다. 누가? 김춘추가. 약속한다고. 당이 이미 고구려를 공격했다면 실패했거든. 실패가 난 다음에 김춘추가 건너왔다고. 그래서 당나라가 신라의 김춘추 제안을 들어봐야 되겠지. 왜 왔는지. 원래 당나라 황제들은 외국에 사신이 오게 되면 6개월 동안 1년 동안 만나주질 않아요. 근데 김춘추가 왜 왔지? 궁금한 거야. 당나라 황제도. 예, 오래동 사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할지 빨리 불러드린다고 오자마자. 김춘추가 제안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당 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첫 번째 백제를 공격하고 멸망시키고 다시 고구려를 공격해서 빼앗고 난 다음에 봐. 한강 이남은 우리가 먹고 신라 입장에서 한강 이남이 아니라 여기에요. 여기. 평양이에요. 평양을 기본으로 여기 하나 둘 당나라가 먹으라는 얘기죠. 쉽게 해서. 그리고 어떻게 요 부분은 우리가 먹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먼저 당나라가 신라 힘을 합쳐서 백제를 공격에 들어온다고. 근데 백제가 하나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온다. 잘. 그런 얘기하는 거야. 놓친 게 뭐냐면 백제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였어요. 좋아. 신라와 당나라 힘을 합쳐 우리를 공격한다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백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바다로 해군이 올 거라는 생각을 못 했다는 거야. 이렇게 올 거라는 거야. 당나라가 고구려를 넘어서야만 우리나라 공격 올 거라는 생각하는 거야. 여기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웬걸? 갑자기 소정방에 배 타고 해군으로 확 들어온 거야. 충청남 서천하고 군산 앞바다 확 들어온 거야.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리고 어떻게? 다시 김유신이 육상으로 확 들어온다고. 근데 육상으로 들어오기 전에 의장은 무슨 일을 했냐면 아까 전쟁에 공을 세웠던 많은 사람들과 신하들을 전부 다 쓴소리한다. 전부 다 섬으로 유배 보내버렸어. 아니,
왕 옆에서 또는 밑에서 왕에게 막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전하 이건 아니옵니다.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된다. 막 이렇게 쓴소리 해주는 사람을 꼴 보기 싫으니까 자기 밉다고 다 섬으로 유배보낸 거예요. 그 유명한 윤충 장군 같은 거 다 유배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충분히 어드바이스 해줄 만한 사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상 김유신이 군사를 끌고 온다니까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는, 유배가지 않고 남아있는 인원이 계백 장군인 거죠. 계백이 불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5천 결사대를 주고 황산벌에서 논산에서 김유신을 맞짱 트는 거예요. 5천 결사대가 이만을 이길 수 있나요? 숫자적으로. 옛날에 전부 속된 말로 대가리 싸움인데, 숫자 싸움인데 결국 버티다 보면 계백이 무너지잖아요. 물론 용감하게 싸웠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 결과 김유신이 승리하게 되죠. 황산벌에서. 그러한 다음에 초정방과 김유신이 이제 만나는 거야. 이때 초정방이 뭐라 불러? 김유신을 막 욕한다고. 이 쌍놈의 새끼 말이야. 몇달 며칠까지 오라고 그랬지. 근데 약속을 안 지키고 말이야. 김유신 장군이 군량미를 갖다 줘야 돼. 군량미를 주기로 했어. 몇달 며칠까지 갖다 주기로 했어. 근데 초정방이 점령하고 올라와서 육상 점령하고 올라와서 군량미를 받아서 밥을 먹어야 돼. 밥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야. 김유신 장군한테 김유신 이하에 있는 동생이라든가 조카들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칼을 목이 대고 난리가 난 거야. 소정방이.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했겠어요? 신라사람이 보통 이랬겠어요? 이 쌍놈의 새끼가 막 붙어. 어디 당나라 새끼들 어디 까부냐고 막 칼을 떼고 막 붙어. 야 우리 동생 죽이고 우리 조카들 지금 나한테 목에 칼 대는 거 똑같아요. 한번 붙어. 막 싸우다가 난리가 난 거야.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되게 세게 하고 되게 막 붙으려고 하죠. 힘이 없어도 붙으려고 하고 좋은 말로 하고 되게 좋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사람 습성인데 결국은 김유신과 소정방이 원성을 높여서 막 싸워요. 칼들이 뿅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약속 날짜에 갈 수 있었어. 근데 여기 5천 결사대가 이 길을 막고 있는데 그냥 위에서 가라고 뚫고 가야지. 군인인데 여기에 3박 4일이 아니라 일주일 걸렸다는 거야. 그런 딜레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걸 양해하지 못하고 군량미에 떨어졌다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 게 사나이냐 이게. 전쟁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는데 그래서 한 방 붙어요. 이런 게 사료로 나와. 김유신과 소정방이 만나서 미팅에서 막 한 방 붙는 있지. 이게 사료로 나온다면 시험 문제 기출을 막 뜬단 말이야. 그럼 제가 이걸 얘기해 준 이유가 있어요. 이 시대 상황이 어떤 흐름을 통해서 나당 연합군이 만들어 어떻게 싸웠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그다음에 당나라가 야욕을 드러내서 백제, 신라, 고구려 다 먹으려고 하는 약심. 이때 다시 신라가 반격에 나서서 어떻게 해요? 다시 당나라를 물리치는 과정들. 아쉽게 스토리는 되게 재밌어. 영화로 만들면 되게 재밌어. 근데 시험에는 더럽게 안 나와. 아셨죠?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지 말라는 얘기예요. 최근 출제된 뉴스가 거의 없어. 오케이? 스토리만 제가 쭉 얘기했습니다. 대충. 다시 가봅니다. 4번입니다. 의장하고 있어요. 4번입니다. 해동증민 또는 해동증자라고도 해요. 해동증민 그러니까 그 기록 원어에는 해동증민이가 나오고요. 우리 의역을 하게 되면 해동증자라고 칭했다 이렇게 해요. 효동증자는 효의 신이에요. 효. 중국 우리 공자 맹자 순추 전국 시대에 증자라는 사람은 효의 신이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의자왕 시기에 뭐냐면 의장이 되게 늦은 나이에 왕이 올랐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들 되게 많았어요. 그럼 아버지에 대한 효도가 지극하지 않으면 어떻게 순번에서 밀릴 수 있어요. 야, 너 안 되겠다. 나이 먹어서 동생한테 주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장은 근본적으로 아마 어떤 효에 대한 마음은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왕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지금 좀 스트레스가 쌓일 거거든. 나이가 40이 넘어가는데 50이 넘어가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거야. 한 번쯤 왕하고 죽어야 되는데 순번이 안 올 수도 있잖아. 짜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모에 대한 효가 지극했다. 아까 우리 쪼다처럼 장수상이 너무 많이 살아 왕 못하고 죽잖아.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잖아. 짜증날 수 있었겠지만 되게 효에 대한 마음이 한결같았다. 효성이 지극해서 해동증민 또는 해동증자라고 칭하더라. 사택지적가입니다. 왕권을 강화하면서 대자평, 사택지적, 내신자평, 기미 등이 반대하는 기적 40일 섬으로 축출했습니다. 지난날의 영광이 덧없음을 오래했다. 사택지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택지적에 대한 얘기.
사택은 성씨예요. 우리 김씨 시할 때 사택은 성씨고요. 자, 이 사람 등이 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아까 성충 장군을 포함한 쓴소리하는 사람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한 20살도 안 된 나이에 조정이 와서 한 나이가 50 먹도록 한 30년 넘게 관직 생활을 한 거예요. 관직 생활 갑자기 유배를 당한 거예요, 섬으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되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어이없었기도 하겠죠?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다 대부분 다 도시 생활을 하고 있잖아, 그지? 우리 앞으로 공무원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공무원이 됐어요. 공무원이 돼서 이제 한 50 정도 먹었다고. 평생 공직자였다고. 근데 갑자기 저기 사람 다니는 섬으로 유배 보냈어요. 어떨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지. 미치고 환장하겠지. 내가 무슨 죄도 없는데 갑자기 유배를 갔다고. 뭐 옛날 뭐 죄가 있어서 갔나요? 그냥 왕의 눈에 벗어나면 보내는 거잖아요. 없는 죄도 만드는 세상이었으니 그 시기에. 가서 보니 내가 벌써 나이가 10대 후반에 관직에 나와서 벌써 50이 넘고 30년 넘게 관직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했다 생각하는데 오늘 갑자기 유배 보내니까 내가 되게 뭐 하다는 거야? 허무하고 덧없다는 거야. 이거 뭐지? 도교야. 기본적인 사람들 뭐죠? 유학자들이야. 이 글을 통해서 도교와 유교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백제의 관리들은 기본적으로 도교와 유교가 공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옛날에 기출이 자주 나왔던 것들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비문 내용 보겠습니다. 사택 지적. 정월 9월 내기성의 사택 지적은 해가 시 가는 것을 슬퍼하고 달이 어렵사리 돌아오는 것이 서러워서 금을 캐어 진기한 집을 짓고 옥을 보배로운 탑을 세우니 그 넙디 높은 한 자유로운 모습은 신령스러운 빛을 토하여 구름을 보낸 듯 하고 그 우뚝 솟은 자비로운 모습은 성스러운 밝음을 머금어. 오른쪽 그림 갑니다. 무용왕시의 양직공도 그림 봐주시기 바랍니다. 81쪽 그림입니다. 양직공도. 그 양 잘라봐. 양 자르고 직공도 잘라봐. 이렇게. 양직공도가 아니라 양직공도 이런 식으로. 양나라에서 그린 그림을 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스케치북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렸잖아. 그게 줄줄줄 말았지. 동그랗게. 그지? 이걸 직공도라고 불러. 근데 그렇게 하면 되면 어떻게? 그림 보관이 엉망진창이 돼. 거기다가 뭐 수채화 그렸던 유화를 그렸던 간에 그게 마르면서 그 그림이 다 틈이 벌어져서 나중에 그 색깔했던 것들이 다 틈새가 벌어져서 그림을 망칠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렇게 보관하지 않아요. 보관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즘 보관법은 어떻게? 일자로 그대로 펴놓는 겁니다. 그리고 습도 조절 되게 잘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집에 참고로 쓸데없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집에 거실에 그림 붙어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우리 집 안에 거실에 TV나 TV 옆 벽에 그림 벽에 붙어있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그림을 좋아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림을 좋아해서 없어? 이 사람은 되게 무감각한 사람들이네. 집이 감성이 없어. 어떻게 집에 그림 한 점이 없어? 없어? 그래? 없어? 없어? 아예 없어. 집에 그림이 한 점도 없어? 뒤에 없어? 없어? 아니 있으면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무서워서 없다고 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 뭐 그런 강도도 아닌데? 없어? 없어? 어? 거실에는 그림이 없어? 방에는? 있는데 이제 없다고 그러지. 선생님 빼앗을까 봐. 야, 특이한 사람들, 이거 다 특이한 사람들을 보였다? 와, 집에 그림 한 점이 없어? 이 사람들 예술적 감각이 하나도 없네, 이 사람들이. 되게 상박하겠네, 이 사람들은. 그지? 선생님, 그림은 미술관에서 보는 거지. 굳이 집에까지 놔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돈 들어가고 관리하기 귀찮은데? 이런 생각인가, 마인드가? 그러려니 합시다. 자, 보게요. 이 사람이 백제사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양직공도에는 양나라의 예교관으로 왔던 사람들을 전부 다 그림을 그리고 글로 표현했어요. 여기는 고구려 사람도 보이고 신라 사람도 보이고 애인도 보이고 베트남 사람 보이고 다 보여요. 양직공도의 백제사신의 모습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가겠습니다. 82쪽 신라 가겠습니다.
신라 갈까요? 성립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기록. 건국설화의 박역거세에 의해서 건국됐다. 박역거세 하나 밑줄 긋습니다. 2번 가죠. 성립 초기에 진한 12개 국가 중에 하나인 사로국으로 출발하였다. 사로라는 나라로 출발했다. 그래서 훗날 사로가 신라로 명칭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건 신라어예요. 신라어라고. 우리가 미추홀 하면 고구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옛날 신라 사람들의 말, 고구려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말하게 되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가 19세기의 언어 조선 말을 우리가 들으면 50%를 이해 못해요. 계속 언어가 변화가 돼요. 우선 19세기 말을 못 알아먹는다고요? 못 알아먹을 수 있어요. 상당수는. 제가 좀 어려운 단어 써도 여러분 모르잖아요. 옛날 단어 써도 모르잖아요. 한자가 들어가면 모르잖아요. 똑같은 논리를 보시면 돼요. 다시 갑니다. 신라 왕후의 변천 가보겠습니다. 거서간, 차차홍, 이사금, 마리간 왕이죠. 글자만 동그라미 치우셔도 돼요. 순서를 물어볼 수 있어요. 거, 차, 이, 마, 왕. 거서간, 차차홍, 이사금, 마리간. 그리고 마지막에 중국식 왕후가 처음 등장합니다. 볼까요? 거서간, 군장, 박역거세요. 출발점입니다. 차차웅, 무당의 개념이에요. 무당. 이사금, 연장자. 마리간, 대군장의 뜻이에요. 그거 다시 보죠. 거서간의 간하고 이사금의 간자에 동그라미 쳐봐봐요. 이걸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이 영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칸이죠. 몽골들 짱을 뭐라 불렀어? 징기스칸 이렇게 불렀죠. 칸에서 이거 뭐죠? 우두머리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징기스칸 할 때 칸. 연장자, 지배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장, 대군장. 그 다음 왕, 마지막에 왕명. 한자식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되죠. 지증마리간에서 이 사람이 지증왕으로 변천이 되는 시기입니다. 지증마리간에서 지증왕으로 처음으로. 법흥왕식이 불교식 왕명이 처음 나타난다. 그래서 선덕령, 진덕유황 때까지 불교식 왕명이죠. 불교식 왕명을 쓴 사람들. 법흥, 진흥, 진지, 진평, 선덕여왕.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의 왕이 다 불교식 왕명이에요. 법흥왕,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전부 다 불교식 왕명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더라. 고대국가 형성과 발전. 자, 왕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뇌물마리간. 통상으로 뇌물왕 이렇게 얘기하죠. 자, 봐봐. 뇌물마리, 눌지마리, 자비마리, 소지마리. 몇 명의 왕이 있나요? 마리비? 마리비만 다 밑줄 꼽아. 마리간에. 마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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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간 밑줄 꼽아. 시험에 이렇게 기출을 뜨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 마리간 시기에 마리간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시기의 왕의 업적을 옳지 않은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응? 그럼 뇌물, 눌지, 자비, 소지 세 개 정도 하나 넣고 나 앞에 오른쪽에 가면 법흥왕의 업적이라는 진흥을 업적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해? 틀린 질문을 내가 찾아낼 수 있냐는 얘기야. 오케이? 첫 번째 문제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마리간 시기의 왕명을 사용했던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마리간과 왕의 명칭 사용했던 구분하라는 얘기 먼저. 뇌물 갑니다. 김씨에 의한 왕위 세습이 확립되었다. 김씨에 대한 왕이 보세요. 박역거세, 석탈해, 김할지,
이 사람은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야. 다 예지인들이 왔어. 예지인들이 와서 권력을 잡았던 세력들이야. 박지석 씨, 김씨 다 예지 사람들이야. 자, 봅시다. 박역거세, 석탈의 김할지. 순서대로 바뀌었죠? 박지석 씨, 김씨에서 왕이 계승됐다는 얘기 되잖아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뇌물 마리간 시기 보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씨 된 왕이 확립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김씨가 최초의 왕이 된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미추 이사금이에요. 중간중간 잘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뇌물 마리간 이후부터는 쭉 김씨가 왕이 계승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하는 뜻이에요. 특히 미추 이사금 처음 김씨성이 가진 사람이 왕이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미추 이사금도 처음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뇌물 마리간 때부터는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되게 할 게 많죠, 오늘, 그죠? 저도 얘기하면서도 듣는 사람 되게 힘들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전진과 통교의 사신 이두를 파견했다. 전진지 잡을 수 있죠? 머리 생각나죠? 전진이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네. 3번에 별표 5개 하는데 난이도가 낮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한등급 어린이들 다 맞아요. 애의 침입을 고구려 강개태 도움으로 400년에 물리쳤습니다. 자, 애에 대한 얘기 가보겠습니다. 시대는 서기 400년입니다. 애와 백제, 금강가야 세 개의 나라가, 자 갑니다. 백제, 금강가야, 왜? 하나, 둘, 세 개의 나라가 연합을 통해서 신라를 공격해서 경주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경주에 아까 잠깐 언급했죠? 경주에 누가 가득 찼다고? 애인이 가득 찼다고. 일본이 가득 찼다. 그래서 내무랑이 여기에 고구려라는 나라에 군사를 요청했다. 걸사표를 보냈다. 이때 고구려는 누가 총 책임자였다? 강개토 대왕이 총 책임자였겠죠. 강개토 대왕이 어떻게? 기병과 보병 합쳐서 도합 5만 명을 신라로 보낸다. 신라를 도읍에서 내려 보낸다고. 어디로 왔다고요? 이렇게 동해안 루트를 타고 내리게 돌아왔다고. 이렇게. 그리고 경주 외곽에, 경주에 있는 애인들 다 몰아내고 경주 외곽에 주둔하게 됐다. 이때 애인들은 본국으로 도망치기 바빴고, 백제는 자기 나라로 도망치기 바빴고, 금강가로 도망치기 바빴겠지. 이때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광개토대왕의 이 기병 5만 명이 엄청난 거죠. 기병 5만 명 온다는 얘기예요. 경주를 완전 장악하고 여기까지, 김해까지 내려오게 됐다고. 김해까지. 김해까지 내려왔더니 뭐예요? 금강가야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거의 세력이 없어졌다고 봐야 돼. 그리고 가야가 보통 6가야라고 그러죠. 6개 가야 중에 강개토대왕의 남하 이후에 여기 경상북도 고령, 경상북도 고령에 대가야 중심으로 세력이 재편됐다, 이런 단어를 써요. 그리고 봐. 경주에는 고구려군이 주둔하고 내정 간섭이 심해질까 약화될까? 심해지지. 야, 내가 니네 나라 구해준 사람들이야, 이 자식들아. 말 틀어.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그럼 왕이 때는 어떻게 되게 자존심 많이 상하겠지. 그러면 고구려도 왕하기 싫어? 그만둬. 할 사람 많어. 잦은 뭐가 있을까? 왕의 빈번한 교체가 이루어져요. 빈번한 왕의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전부 다 기출이에요. 선생님이 얘기한 이 흐름 전체가 다 기출이에요. 난이도는 높지가 않아요. 낮아요. 우리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간단하게 몇 개만 암기해서 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쌓아가는 내용을 전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호명 그릇 이미 설명드렸어요.
별표 5개입니다. 다음 모의고사에 나올 거예요. 미리서 이야기 드립니다. 호구명 노릇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게 오케이. 예, 장수왕 때 만들었어요. 선생님 광개토장 때 만들었다고 하겠죠. 장수왕이 만들었던 그릇이 신라에 전해졌다는 사실은 그만큼 고구려의 영향력이 신라의 무덤 안에까지 미쳤다는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놀지갑니다. 놀지마리까. 나주정맥 체결 계속했던 내용이네요. 부자상속 시행 3번에다가 별표합니다. 고구려 묵호자 또는 흑호자라 합니다. 거물묵, 거물흑자를 씁니다. 신라의 불교를 전파해서는 귀족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불교사를 얘기를 잠깐 넘어가겠지만 놀지마리간의 딸 공주가 되게 몸이 안 좋아 시름시름해요. 신라 의사들이 와서 치료가 불가능해졌어요. 근데 묵호자라는 애가 와가지고 몇 번 만져서 치료를 했더니 뚝딱 일어섰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되게 왕을 떠나서 되게 고마운 일이죠. 자기 딸을 병을 치료해줬으니까.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이렇게. 남들이 저를 묵호자라고 합니다. 흑호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물묵, 거물흑자라는 얘기는 고구려에서 온 사람이지만 실은 고구려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지. 우리는 피부색이 다 이렇잖아. 여러분 이렇잖아. 같잖아. 그죠? 색깔이 약간 떤애 다 누릿누릿하잖아요.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인종인데 묵호 흑호라는 얘기가 얼굴이 거무스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그럼 결국은 인도계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런데 귀족들이 반대로 인해서 묵호자는 죽음을 당하게 됐고 결국은 불교는 공인되지 못하고 그대로 끝났어요. 자비마리간 수도의 방리명을 정함으로써 육부의 행정 개편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수도의 방리명을 정하였다. 동네 이름들 전부 다 딱딱 나눴다는 뜻이에요. 소지마리간 되게 많습니다. 동성하고 결혼동맹. 두 번째 우역 그 우리 우체국 할 때 우자예요. 우편물 할 때 우자예요. 예, 우체국 할 때 우자를 써요. 한자가 좀 어려운 한자입니다. 국가의 문서를 송달 및 간물의 운상, 출장 관리들 숙박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결국 뭐지 이게? 국가의 중요한 문서를 전달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만들었다는 얘기 뭐죠? 행정력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나올 거야. 모의고사에. 그 다음에 경주에 시장을 개설했다. 경주에 처음으로 시장을 개설했다. 요즘 치면 막 전통시장 정도 생각하면 돼요. 좌측에 정리해서 봐봐. 시장 개설 좌측에 봐봐. 소지마리간때 시장이 처음 개설되었다. 이치는 몰라요. 어딘지를 몰라요. 지증왕 때 동쪽에다가 시장을 만들어. 동시. 그 다음에 내용 동시전. 전자가 붙으면 관청이에요. 관청이라는 얘기 뭐죠? 누군가가 시장에서 물건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요. 물건 가격을 막 올리거나 덤핑 칠 수 있는 거야. 시장이라는 동시전의 시자라고 하는 것은 감독 관청이에요. 저거나 살짝 동시전 밑에 서시전, 남시전 전부 다 감독 관청이라 저거나 동시 서시는 시장이야 말 그대로. 시장과 감독 관청 구분하면 돼. 통일 이후에 효소왕 때 서쪽에다가 남쪽에다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통일 이후에 경주의 인구가 증가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렇잖아. 우리 생각해봐. 우리 동네에 원래 이마트가 있던 것들이 어떻게 인구가 증가되더니 반대에 로트마트 생기고 뭐 홈프로 생기고 또 뭣도 생기고 그렇잖아. 네, 그렇게 보시면 돼. 인구가 증가되면서 시장이 증가되고 있는 모습들. 소지마리간, 지증왕, 효수왕 때. 효수왕은 통일 이후의 왕입니다. 자, 오른쪽 다시 갑니다. (4번입니다) 나을 박역것의 탄생지에 신궁을 설치하고 옆에 우물인데 이 우물 갖다가 나정 유적지로 추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지마리간 시기에. 다음 모의고사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고 양이 많아지면 선생님은 출제하기 되게 좋아요. 대신 여러분이 문제 풀기 되게 어려워요. 공부할 양이 되게 많아졌어요. 지증갑니다. 자, 지증할 때 지, 법응할 때 법, 지능할 때 진에 동그랗게 쳐봐. 지법진이야. 지법진이야. 자, 선생님 옆에 적어볼까? 여기 칠판 봐봐. 지증왕이야 이렇게. 봐봐.
암기상이야. 지법진이야. 순서가. 그리고 진흥왕의 아들이 진찌야. 진찌는 되게 짧게 하고 죽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잘려, 쉽게 얘기해서. 진흥왕의 아들인데 짧게 하고 가요. 그 다음에 진평은 진흥왕의 손자예요. 진평이 진질, 자기 삼촌을 몰아낸 거야. 오케이? 그리고 진평왕이 아들이 없어요. 딸이 왕이 된 거야. 여왕이 된 거야. 최초의 신라 여왕이 된 거지. 딸이 여왕이 있는데 삼국유사는 결혼을 3번에 삼국사기는 결혼한 기록이 없어요. 누구의 말을 믿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전덕여왕은 자식이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촌 언니였던 진덕여왕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어요. 결국은 진덕여왕도 자식이 없어요. 진덕여왕의 나이가 왕에 즉위한 나이가 50 중반이에요. 예전 같은 50 중반 할머니가 왕위에 오른 거야. 그죠? 지금 50 중반 한참 한려갈 시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진덕여왕이 죽고 나면 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 김춘추가 태종 무해랑으로 즉위하게 되는 거예요. 김춘추는 여긴 다 성골이잖아요. 왕실끼리 결혼할 애들이 자식이야. 그러니까 근친혼의 자식들이야, 이 새끼들은 다. 네? 이 새끼들 다 근친혼 애들이라고. 김춘추는 진골이야. 섞였다는 얘기야, 왕실과. 참고로 김춘추는 진찌왕의 손자야. 이때 진추왕이 물러나게 되면서 성골에서 진골로 떨어졌어요. 오케이? 그 결과 김춘추는 할아버지가 왕 출신이에요. 그래도 적통성을 가지고 있고 선덕여왕의 조카이기도 해요. 또 족보가 되게 복잡해요. 오케이? 신라는 족보가 얽히고 설게 되게 복잡해요. 네. 갑자기 딸이기도 하고 갑자기 장모님이 되기도 하고 되게 복잡해요. 김유신이 그래요. 김유신이 동생을 갖다가 김춘추에 보냈어요. 오케이? 그리고 김춘추하고 김유신 장군의 동생 김문희와 결혼해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을 김유신에 보내, 애삼촌에게 시집을 보내요. 족보가 어떻게 꼬였지? 이게 되게 복잡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래도 근친혼이잖아. 그잖아. 자기 여동생 딸하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상상할 수 있어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한 얘기, 신석기인들마저도 조개혼을 했잖아. 그 다음에 동해란 나라도 조개혼을 했잖아. 우리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신라인들이 근친혼. 이걸 떠나서 고려인들도 근친혼. 그 다음에 어떻게 왕들이 수명이 되게 짧아졌어. 왜? 병을 타거나 질병을 타거나 근친혼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리고 조선시대 때 유교국가에서 어떻게 남녀 7세 부동석을 만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7살 되면 어떻게 확 형제간도 떨쳐놔. 사고 칠지 모르니까. 이해 가셨나요? 네. 이런 데 다니면 눈 확 들어오네 이렇게. 바짝바짝 하는데요? 졸립니다 갑작스럽게. 자, 다시 갑니다. 어디 하다 이렇게 갔어? 지정할 차례야? 지정할 차례야? 지정 갑니다. 지법진이 암기하려고 그랬구나. 지법진 암기 잡으라는 얘기야. 자, 지정한 겁니다. 한화정책. 한족의 문화를 수용하는 뜻이야. 중국 한족의 문화를 수용하는 뜻이야. 중국의 제도를 채택, 국호를 사로고 해서 신라로 처음 바뀌었어요. 요건 밑줄, 사로에서 밑줄, 신라 밑줄. 처음으로 중국 한자식 나라로 바뀌었어요. 사로라는 단어에서 신라를 처음 한자로 쓰기도 하겠어요. 중국식 9년에다 지방제도를 개편. 건너 우경 밑줄로 쓰면 우경. 소를 이어서 밭을 갈았다는 뜻이야. 소를 이어서 쟁기를 통해서 밭을 갈았다. 우경이라고 합니다. 우경. 기본입니다. 금성에, 경주입니다. 금성이라는 말은. 동시를 설치했다. 동시를 설치했다. 그리고 이를 감독하는 정감 2명을 둬서 동시전을 설치했겠죠. 그러면 5번의 별표. 빈출이에요. 빈출. 우상국, 울릉도 독도를 복속했다. 실직주 군주 이사부를 파견했다. 가서 신라 땅으로 편입했죠. 이사부 가서 협박을 했죠. 뭘 협박했나요? 목각으로 만든
호랑이를 만들어 가서 협박했습니다. 너희들이 항복하자는 이 호랑이를 풀어놓겠다. 어떤 우화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떤 방법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협박을 했다는 뜻이에요. 나는 전쟁하기 싫으니까 그냥 손 들으세요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이때 목각 호랑이를 만들어서 협박을 했던 내용이 우리 사료에 자주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순장을 금지했다. 순장 금지. 이건 불교의 영향과, 그러니까 불교가 공인은 되지 않았지만 아직 불교가 이미 저변에 깔렸다는 거예요. 불교의 영향과 노동력 확보가 더 중요했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그러면 권력자가 죽게 되면 땅에 가가지고 계속 권력을 누렸던 그 권력과 부를 누리고 싶어. 이때부터는 뭘 하냐면 토용을 만들어. 흙으로 인형을 만들어 대신 묻으면 같이 묻어주는 거야. 아죠? 순장 금지면 뭐가 유행하게 된다? 토용. 흙으로 만든 인형들이. 우리 진시황식의 토용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엄청나게 만들어 놨잖아요. 순장을 대신해서 토용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북위의 사신을 파견, 아시존에 소경 설치, 얼음을 제정하는 서빙고에 밑줄만 그으세요. 아이스크림 해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왕실에 사람이 죽으면 여름철에 부패하기 때문에 그 부패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겨울에 얼었던 얼음을 잘라다가 서빙고랑은 지하에 막 20m, 30m 파가지고 밑에 온도가 낮은 곳에다 보관했다가 필요에 따라 썼다는 뜻이에요. 이건 삼국이 다 했어요. 삼국이 다 땅 밑에 파가지고 얼음 보관했어요. 그래서 왕실 사람이 죽었을 때, 왜냐면 그 장례 일자가 되게 길어요. 왕실에서는. 우리 일반인들은 2, 3일이면 다 끝내잖아요. 2, 3일에도 요즘 같은 더위에 습도에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하루 지나면 막 썩은 냄새나. 시차 썩은 냄새 진동한다고. 장례 지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반인들은 얼음이라는 걸 사용하지 못했으니까. 일반 민들은. 요즘은 참 좋아졌죠. 장례식장 어떻게 대형 냉장고, 냉동실에 확 집어넣으면 어떻게 간단하잖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선생님 다 봤어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모습 다 봤죠. 다시 갑니다. 미실성 안에 들어가고 법웅안 갑니다. 법웅안 시험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처음으로 병부를 설치했다면 병부임 줄였습니다. 병부. 뭐냐면 이게 귀족들이요 다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병을 5,000명, 10,000명씩, 15,000명씩 거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든가 반란 사건이 발생되면 이 귀족들로부터 원조를 받아야 됐다는 뜻이에요. 누가? 왕의 입장에서. 왕이 직접 명언할 수 있는 진두지휘할 수 있는 병사가 없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귀족들의 도움이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쟁을 어떻게 병사만 주는 게 아니라 뭘도 받아야 돼? 군량미도 받아야 되잖아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군사 10,000명 있어요. 집에 군사 10,000명 있어요. 귀족이에요. 군사 10,000명 있어요. 군사 10,000명 있어요. 군사 10,000명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 왕이에요. 신라 왕이에요. 이번에 백제를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군사 5,000명하고 쌀 한 500석 정도만 좀 제가 서포트 좀 해주세요. 오케이? 주실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쉽게 주려고 하지 않지. 왜? 내 재산이야. 500명 낳고 죽거나 군량미가 소비되면 누가 그걸 보충해 주냐고. 안 줄 거 아니야. 줄 거예요? 안 주잖아. 10,000명 주세요. 주실 거예요? 병사 10,000명 데리고 있어요. 제가 본인이 다 먹이고 재고 다 키운 애들이야. 주겠어요? 내 재산이잖아요. 나를 보호하고 우리 재산을 감하고 우리 가문을 지켜주는 그 병력을 주겠냐고. 누가 그 죽음 보상해 주니? 보상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이게 뭐가 있을 것 같아? 우리 전문 용어로 뭐예요? 그렇지. 이렇게 하겠지. 딜을 할 거 아니야. 저기요, 아저씨 5,000하고 군량미 달라면 주면 나한테 뭐 줄 건데 따질 거 아니야. 줄 거 없는데? 됐어요. 일 없어요. 끝나는 거잖아. 그치? 대신 왕이 뭘 원하세요? 이 협상이 되는 거지. 뭐 자리가 필요하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뭐 할 거 아니야? 그럼 협상이 되는 거고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해? 캔슬. 그럼 뭐야? 왕이 직접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병부를 만들었다는 얘기 뭐가 된 거야? 왕권이 강화되고 있는 거야? 약화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법흥왕 전에는 왕권이 강했던 얘기야, 미약했던 얘기야? 그렇지, 이제 이해가 됐어. 그런데 문제는 법흥왕은 지금은 기억한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볼 때 아씨 병부가 법흥왕이야 진흥왕이야 둘 다 왕권 강하던데 헷갈리는 거야. 암기해 봅시다. 법흥왕의 비읍, 병부의 비읍, 비읍 이렇게 옆에 적으라고 암기하라고. 병부, 법흥왕, 법흥왕, 병부 설치, 비읍, 비읍 적어. 여러분과 저만의 약속이야. 법흥왕, 예, 진흥왕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야. 비읍, 비읍. 두 번째 갑니다. 율령반포. 6세기 처음으로 가장 늦죠. 신라가 뭐든지 왜 이치가 지정학적 이치가 좀 더 한쪽으로 쳐져 있잖아요.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제일 늦어졌다는 얘기죠. 신라 쪽이다 보니까 율령이 반포되었다. 즉 형법과 영은 행정법이래요. 형법과 행정법이 처음으로 공포되었다.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모든 관료의 옷을 입혀서 그 사람의 지위의 고하를 옷 색깔을 보고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비청황입니다. 자비청. 암기됐죠? 오늘 배웠죠? 신라는 자비청황, 백제는요? 자비청, 고려는요? 자단비녹. 세 개 나라 다 통째로 다 암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비청황, 자비청, 자단비녹. 시험 되게 잘 나온다. 즉 자단비녹, 자비청, 자비청황이란 건 뭐야? 법이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 번째, 17관등. 외워졌죠? 17관등. 자, 고구려 몇 관등? 14, 백제 16, 신라 17, 14, 16, 17. 고구려 또는 14 또는 10여 관등이라 한다. 근원이란 독자적, 근원임이 즐겁습니다. 근원이란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근원이라는 말은 뭐죠? 연호란 얘기잖아요. 국가에 연호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건요, 황제국에서만 써요. 우리는 황제라는 게 없어요. 우리 신라 시대는. 다르게 표현하면 법흥왕 때 처음으로 연호를 썼다는 얘기만 내가 황제라 이런 뜻을 표방한 거예요. 대의적으로. 그러면 황제국이 되기 전에는 중국 연호를 갖다 썼다는 얘기야. 자, 선생님이 중국 왕이라 쳐봐. 중국 황제라 쳐봐. 어? 그 선생님은 중국 황제라 쳐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즉위해서 황제로 즉위했어요. 그래서 올해 즉위한 1년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올해는 연호를 미추로 잡고 올해는 미추 1년 이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럼 신라도 마찬가지로 미추 1년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그럼 내년 뭐가 될까? 미추? 다음은 3년. 자, 왕이 바뀌었어. 선생님 아들이 왕이 됐어. 자, 아들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쓴 걸 쓸 수도 있겠지만 쓰지 않지. 굳이 쓸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연호를 서울로 쓸 수 있지. 그럼 아들이 왕이 되면 뭐야? 서울 1년. 다음 때 뭐야? 서울 2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다르게 표현하면 법흥왕이 처음으로 신라 사람이 연호를 썼다는 얘기는 중국 연호를 쓰지 않고 황제를 표방하면서 처음으로 내 재임 1년, 근원 1년, 2년을 썼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즉 황제국을 표방했다. 되게 강한 나라가 됐다는 걸 밖으로 대의적으로 중국 애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오픈해 주는 거예요. 우리 황제국이다. 까불지 마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근원 이런 독자연호를 처음 썼다. 두 번째 불교 공인입니다. 자 볼까요? 이차돈, 법흥왕의 조카입니다. 이차돈의 순교와 원표의 활약으로 처음 불교가 공인되었습니다. 자, 그 법흥왕 시기에 불교 불사라고 하죠. 불교 건물을 짓는데 귀족들이 와서 방해합니다.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신라는 불교가 공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교 건물을 짓는 행위, 즉 불사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집니다. 2차돈 건물 짓다 발견된 거죠. 근데 발견되기 전에 건물을 짓기 전에 2차돈과 법흥이 암묵적인 약속이 있어요. 자기 삼촌에게 갑니다. 아니 왜 공사하다가 수도됐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귀족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암묵적으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삼촌 제가 저 공사를 진행시킬게요. 삼촌은 저를 만난 적도 없고 명령한 적도 없다고 얘기하세요. 분명히 귀족들에서 따질 겁니다.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2차돈이 실행을 해요. 그래서 귀족들이 왔겠죠. 왕한테 따지러 왔겠죠. 왕 힘 별로 없으니까 아직까지. 아니 누구 허락받고 지금 건물 짓는 거에 왕한테 막 따지러 왔다고. 이 상황 자체가 웃기는 상황 아니야? 또 슬픈 상황, 우픈 상황 아니야? 솔직히 왕한테 와가지고 에이, 아니 건물 왜 짓는 거예요? 누구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막 귀족들 막 따지는 거잖아. 나 왕이 쫄아가고 한 적 없는데? 없어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 조카가 지금 건물 짓고 있던데 뭐 하고 있냐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말한 적 없어요.
그러면 저 조카 잡아다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막상 죽이려고 할 때 왕이 조카야, 왕족이야. 그죠? 쉽지가 않죠. 죽이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죽이겠습니다. 왕 입장이 좀 떨떠름한 거지. 죽인다고요? 그 귀족들하고 왕이 협상이 이루어져. 기브 앤 테이크가 돼요. 대신 이차돈을 죽이는 대신에 불교를 그러면 공인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귀족들이 너무 아까운 거야. 불교 공인인데 한 사람만 죽이면 너무 아까운 거야. 대신에 왕 밑에 넘버 2로 할 수 있는 상대 등을 우리가 가져갈게요. 뭐 상대 등 우리가 지명한 사람 뭐 임명해 주세요. 그래서 꼭 잡으셔야 됩니다. 법왕 시기에 2차돈의 순교로 죽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불교가 공인하는 조건이 옵션이 붙었어. 추가가 붙었어. 오늘 지금 국무총리 넘버 2 상대 등 자리를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뭐야? 기브 앤 테이크야. 딜이 이루어졌다고. 딜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법왕 시기에 선후관계를 물어볼 때 꼭 알아야 될 겁니다. 불교 공인이 먼저인지 상대 등이 먼저인지. 뭐가 먼저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합쳐서 외워버려. 불상. 불교 공인과 상대 등 제도가 뒤로 따라왔는데 주고받았다. 불상이다. 불교 공인, 상대 등 제도. 6번 불교시 강의 설명드렸습니다. 7번 금강가야를 정복합니다. 이걸 6세기 초라고 불러서요. 연도 530년 6세기 초에 금강가야를 정복합니다. 반대로 밑에 진흥왕은 6세기 초에 대가야를 정복하죠. 그 다음 8번 백제를 통하여 중국 남조의 양나라 수교했다. 상대등 제도, 불상의 순수 자부대, 상대등을 귀족들이 가져가야 돼. 협상의 타협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불교 공인과 상대등은요. 그 다음에 8번 울진봉평기 별평합니다. 처음으로 울진봉평비를 통해서 신라가 율령이 반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율령정치, 노인법에 밑줄였습니다. 노인법. 그 울진봉평 지역, 강원도죠. 이렇게 강원도 경상부덕이죠. 울진군 봉평. 이 지역은 원래는 고구려 땅이었는데 신라가 빼앗았다는 거야. 그래서 신라의 땅이 됐다는 거야. 근데 여기 살고 있었던 농민들은 고구려인이 여기 살고 있는 거야. 근데 하루아침에 고구려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신라인이 된 거야. 있을 수 있지. 나라 지역이 뺏겼으니까. 그러면 신라인들이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 지역이. 그런데 한 해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신라인들이 세금을 거둘 거 아니야. 지금도 우리 세금 걷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세금을 걷는데 신라인들의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신라가 복속시킨 이 고구려인들에 대해서 노인법을 적용하다는 거야. 즉 노비가 생산한 물건의 수확량을 빼앗듯이 엄청난 3분의 2 이상을 다 뺏어가더라는 얘기야. 생산량이. 그럼 이 사람은 농민들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하소연하겠지. 저기 갑자기 신라인들이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고 우리 뭐 먹고 삽니까? 신라인들하고 형평이 맞게끔 걷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항의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공무원들은 알짜없이 노예가 생산한 물건 세금을 걷어서 왕창 뺏어간 거야. 고구려 복성민들이 되게 열받은 거야. 아니 갑자기 신라인 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세금을 왕창 걷어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 먹고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지. 계속 관청에 사소연이 안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관청에 불질러 버렸어. 고구려인들이 갑자기 신라인 된 사람들이 관청 불질러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산에다 불질러 버린 거야. 우리 산에다 불질러 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우리 산에다 불나서 막 한 달씩 불타고 난리잖아요. 최근에 보시면 소방대 전국 소방대를 다 총출동해서 한 달 걸리잖아요. 신라인들 총 비상을 해서 겨우겨우 불을 껐어. 다 잡아다가 족치는 거야 이제. 이때 법흥왕이 직접 얼마나 큰 사건이었겠어요. 왕이 직접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형벌을 가기 시작한 거야. 즉 판사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야. 왕이 판사처럼 다 형벌을 매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 기록을 다 기록했다고 여기다가. 그래서 이걸 통해 처음으로 신라의 율령이 반포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울진 봉평비야. 노인법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고구려 복성민이 노비처럼 초과했다. 결과 동해안으로의 영토 확장됐다는 사실. 원래는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 땅이었는데 동해안까지 포항을 경상북도 울진 삼척지역까지 올라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신라 육부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신라 육부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또 얼룩소를 잡아서 한눈에 제사 지낸 기록이 남아있다. 여기에 비석에 남아있다. 가끔 제가 물어봅니다. 얼룩소를 아냐고 물어보거든요. 얼룩소 아세요? 식소? 오, 좋아요. 정답이에요.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네, 대부분 젖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얗고 까만 게 있는 게 젖소인데 그건 우리 한참 1970년대 들어온 소고요. 여기서 말하는 저 친구 말대로 칡소예요. 까만 소예요. 네, 색깔이 전부 다 까만색의 색깔을 가지고 얼룩소라 불렀어요. 신라의 대표적인 소였는데 이걸 잡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기록이 남아있더라. 법흥왕 19년 금강국 왕인 김구애가 왕비와 세 아들을 데리고 항복하였습니다. 네. 여기에 세 아들 중에 막내가 김무력이에요. 금강가야에 왕자 3명, 하나, 둘, 3명 이렇게 왔다고요. 이때 김무력의 아들이 그 유명한 김유신 장군이에요. 김유신 장군은 뭐야? 신라 사람이 아니에요. 가야 사람이에요. 원래 김유신은 충청북도 진천에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성장기를 보냈던 인물이기도 해요. 충청도 인물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왕족이었다가 갑자기 신라로 가면 뭐가 됐을까? 진골로 편입됐어요. 자, 그러면 신라에는 진골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진골들이 가야의 진골을 봤을 때 어떻게 할까? 차별 대우가 일어나게 돼요. 같은 진골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가야 출신의 진골들이 되게 피의식을 가지고 있지. 나라도 망했지. 진골 편입해서 애우진 것처럼 갔더니 약간 왕따를 지켜요. 성장까지 왕따 시키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친구들 사이에. 이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럼 김유신은 앞으로 계속 왕족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진골을 이런 유지를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신라 진골보다 훨씬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는 거예요. 그래서 하랑도의 수장이 되기도 하고 전쟁터의 장군으로서 용맹함을 갖다가 떨쳐야만이 자기 존재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 전쟁 나면 어떻게 최전방에 쓰는 거예요. 최선봉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김유신도 한계가 있겠지. 뿌리가 한계가 있다는 거야. 내가 신라인이 아니라 가야 사람이라는 거야. 그럼 나를 서포트해주고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잡아봤더니 김춘추가 있다는 거지. 김춘추를 어떻게 내가 왕족은 왕족인데 팽당한 토사구팽됐던 왕의 후손이야. 그럼 나에게 무력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를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김유신이야. 두 사람이 딱 필요 충분 조건이 맞아들어가는 거야. 하나의 정치가 필요한 군사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김유신의 동생 김문희를 김유신의 동생을 무희랑에게 보내는 거예요. 김춘추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김문희와 무희랑 사이에 김춘추 사이에 태어난 딸을 갖다가 김유신이 시집 보내는 거예요. 애삼촌을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태어난 아들이 문무왕이야. 문무왕은 김유신을 어떻게 해? 애삼촌이기도 하고 처남이기도 해. 되게 촉보가 복잡해. 이해 갔어? 이걸 일명 우리는 계족보라고 불러. 속칭. 이해 갔어? 그 신라 얘기하다 어떻게 막 되게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족보들이 막 등장해요. 예. 진흥왕 가겠습니다. 진흥왕 좀 쉬어갈까요? 네, 조금 쉬어가겠습니다.